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최동호의 스포츠당.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몸 움직이는 것을 취미 삼아 한다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일 줄 안다는, 그리고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몸을 재미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혼자도 하지만 여럿이서 한다는 것. 스포츠죠, 스포츠. 심지어 사냥도 스포츠로 승화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즉,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그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곳에서는 스포츠가 함께 한다는. 즉, 스포츠는 사회와 결코 떼어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스포츠와 사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 최동호의 스포츠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수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역도라는 경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6년이던가요? 최중량급에서, 무제한급이라고 하죠? 바시릴 알렉세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터키 아니면 러시아 사람이죠. 그 당시엔 소련이었고요. 터키는 라임 슐레이마노글루라는 선수였는데 국량급의 최강자였죠. 80년대. 이 양반이 원래 불가리아 출신인가 그런데 터키로 귀화를 했거나 아니면 터키 국적이었는데 불가리아로 국적을 바꿨거나 그렇습니다. 세계 역도의 전설로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사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불가리아도 있었거든요. 그런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그러니까 터키와 불가리아는 공유하고는 역사가 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헤라클레스나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를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표현할 때 힘을 얘기하잖아요. 파워. 력사라고 할 때 스포츠에서 가장 파워를 나타내는 헤라클레스라는 존칭은 역도를 표현을 하죠. 아, 그렇습니까? 역도의 우승자, 력사, 헤라클레스의 후계자, 이렇게 보통 또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오늘도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사실은 아시아를 이렇게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예전에 이태현인가? 김태현인가라는 김태현 선수 중량급에서는 있었지만 역시 경량급의 전병관 김태현. 대단한 분이었고 이전에 이미 우리가 48년 런던 올림픽에서 김성집 선생님 그분은 2회 연속 48년 다음에 52년 헬싱키에서도 2회 연속 동메달을 따냈거든요. 맞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도 이분이 44년도 만약에 올림픽이 열렸다고 한다면 금메달을 땄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48년에는 노장축에 들었었거든요. 김성집 나중에 태능 선수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맞습니다. 보성전문학교 역도부 출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사재혁이라는 이름은 한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름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사재혁 선수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사재혁 선수가 바벨을 들다가 어깨뼈가 탈골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앞으로 넘어졌는데, 근데 넘어지면서도 이 바벨이 굴러가잖아요. 그 바벨을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큰 부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이거 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들어 올리는 거, 자신의 기록, 자신의 도전에 대한 어떤 집념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거에 이제 감동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무슨 어깨, 무릎, 손목 등등 해가지고 수술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가지고 런던 올림픽에 나온 건데, 이런 스토리가 많이 알려지면서 국민들한테도 그랬고, 또 이 역도 후배들한테도 일종의 롤 모델로
인식이 되었던 선수였었습니다. 네. 때문에 폭행 사건이 터졌는데 사적이다라는 얘기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컸었고요. 또 이거는 뭐 이런 면도 있어요. 뭐냐면 1월 1일 이제 스포츠 기사에 기사거리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1월 1일, 2일 연초에 이 많지 않을 때 이 사건이 터지니까 기사 쓰기에 참 좋았죠. 아, 그런 면도 있군요. 그래서 기사 양도 많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역도연맹이 선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자격정지 10년을 때렸는데, 네. 뭐, 나이를 감안해서 보면은 31살이니까 아주 퇴출. 은퇴하란 얘기죠. 예, 은퇴 네. 불명예훼손 이렇게 물려나게 됐는데, 이번 역도연맹의 결정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외다. 이렇게 빠르고 신속하게, 중징계를. 예, 중징계를 내는 것은 좀,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그래도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역도연맹이 올림픽을 더군다나 앞둔 시점에서, 네. 메달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게, 이 퇴출을 의미하는 자격정지 10년을 내렸느냐. 네. 하면은 몇 가지 좀 배경이 좀 있죠. 예, 예. 일단은, 지난해부터 계속 터졌잖아요. 네. 스포츠계 온갖 비리가. 네네. 입시 비리, 승부 조작, 네. 그다음에 원정 도박.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종의 사정의 칼날이 이 체육계를 계속 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고요. 이런 속에서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냥 예전처럼 넘어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부상당한 후배의 부상 정도가 중했어요. 안면의 이 광대뼈가 함몰이 됐거든요. 좀 진짜 예를 들면은 예. 충고 차원으로 예. 가볍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팼다는 얘기군요. 작정하고 팼는데 이게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황우만 선수, 마진 네. 선수의 진술 내용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조폭식 위계 질서에 이들이 익숙해져 있는 걸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선배가 때립니다. 근데 후배는 어떻게 하고 맞았냐 하면은 완전 군대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계속 맞았다는 거예요. 맞으면서. 이 군대에서 고참이 때리면 폭행하면은 후배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부동제스를 치우려고 노력하면서 맞잖아요. 저도 그렇게 맞았어요. 반항도 못하고. 예. 황우만 선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를 얘기하면서 계속 맞아야 되는. 네. 그 30분 동안. 이 정도의 위기 질서라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선발된 선수인데 국가대표일수록 더 이런 군기라고 할까요? 네. 이게 더 강하겠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부상의 정도도 심했기 때문에 역도연맹에서는 국민의 이 여론을 의식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었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아주 잘 됐습니다. 사지혁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스토리상 그렇게 많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뜻하지 않게 폭행 사건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나도 맞으면서 운동했고 코치나 선배들부터 맞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가치 규범화 체득이 돼서 이제 가치 규범화가 돼가지고 본인에게 윤리이죠. 네. 선배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배운 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사건이 네. 터져서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했다는 점은 좀 아쉽게도 느껴지지만 네. 스포츠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겁니다. 예. 예.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또 한 가지 지금 스포츠계에 계속 이 사정의 칼날이 겨눠져 있어가지고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었죠. 지난해 한 1년 좀 넘었군요. 지난해 한 3, 4월서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에루페 선수 케냐에. 예. 내일 네. 대한체육회가 특별 기화 네. 심사를 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일반 기화는 시험을 봐야지 되고 그렇죠. 특별 기화는 그냥 이 법무부에서 심사를 합니까? 특별히 그냥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기화를 허가해 주는 겁니다. 특별 기화를 요청을 해야지 돼요. 운동 선수들은 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선수라는 판단을 보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내일 이제 대한체육회가 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르페 선수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뭡니까? 약물 점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록 이제 본인은 뭐 감기약을 잘못 먹어서 네. 이런 이제 그 이유를 대고 있는데 징계는 다 끝났고요. 완료가 네. 됐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한체육회의 분위기가 이 약물 점과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네. 이 특별기관을 추천을 해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 이유로 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바로 자부심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물이 있어도 폭행이 있어도 금메달 따갖고 오면은 와 다 덮어주고 네.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금메달 딸 가능성이 있어도 올림픽이 코앞에 닥친 시점인데도 폭행이나 약물이나 이런 좀 그 반인권적인 그리고 반윤리의식 갖고 있는 선수들은 대표팀에 올라갈 수가 없다. 네. 대한민국 대표는 이런 거다. 이런 게 저는 전통이자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런 면이 있군요. 사실은 근데 이런 아직 뭐라 그러나 사회체육이 폭넓게 생활체육이 뿌리 내리기엔 뭐라 그러나 이 엘리트주의 그 체육계의 그 고질적인 전통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전통이 됐는데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그리고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국제대회 내보내서 성적을 따게 만드는 그래서 국위를 선양한다고 하는 이게 보통 이제 엘리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게 그러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부작용 상당하죠. 네. 상당한데 그러니까 그 엘리트 시스템 우리가 한국 체육사를 지난 한 1년 반 정도 얘기를 하면서 70년대 얘기하면서 엘리트 시스템의 완성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 이제 완성이 된 시스템인데 박정희가 체육계 소장으로 민관식이라는 분을 내세웠죠. 대한체육회장 임명하면서 그다음 민관식 아래에서 오늘날의 엘리트 시스템이 완성이 된 겁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만 보면 굉장히 효용성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있었었고, 그 다음에 필요하기도 했었었고, 당시에 그 세계적인 상황, 냉전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또 냉전 시대에 가장 그 첨예한 대결을 치닫고 있었던 남과 북의 대결 상황,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뭐 효용 가치는 있었었죠. 그런데 시대가 변한 거잖아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운동하고 그 당시에 윤리나 가치 체계를 체득하면서 규범화로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체육계의 원로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로니까 세계관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웃기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초, 중, 고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나름대로 이제 운동 세계의 어떤 그 윤리를 경험하게 되죠. 선배도 생기게 되고 감독이나 코치가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체육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규범화 문화를 습득하게 되는 게 체대에 입학하면 시작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관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체대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데가 바로 체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근데 체대 오리엔테이션이 얼마나 악명이 높습니까? 그런가요? 어떤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체대 생들만 딱 모집해가지고 합숙하게 되면서 체대 예절,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체육이랑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 학교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선배들이 와가지고 주입을 시키는 거죠. 선배들이 학생들끼리. 근데 완전 유격훈련 뺨쳐요. 뭡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구타가 횡행합니다. 그래요? 한번 집합해가지고 얼차려 받고 구타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도로 유명한 모 대학 같은 경우에 군대에 있을 때도 1시간이면 이게 끝나죠. 3시간 갑니다. 구타와 얼차려가 한번 집합해가지고. 아니 왜 때려요, 근데? 때리는 이유는 간단하죠. 보통 이제 선배들 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버릇 없다, 예의 없다, 마음에 안 든다, 잘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완전 군대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09년인가에는 그 오리엔테이션 도중에 유도 선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망한 유도 선수가 어떤 선수였었냐면은 청소년 대표였었어요. 웬만하면 한창 때 그 나이에 사망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강건했던 청년이었을 텐데. 예. 그리고 또 여자 선수도 예외가 없습니다. 네. 엎드려 뻗쳐가지고 보통 우리가 허벅지나 엉덩이 맞죠. 네. 똑같이 맞아요. 세상에. 그 세계.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사실은 참 안타깝죠. 자신이 어떤 뭐 체육과 관련된 꿈을 갖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하게 되면 이럴 줄 몰랐죠. 네.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접고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죠. 수시로 선배들한테 집합 걸리고, 그리고 뭐 강의 들으러 다닐 때는 군대처럼 무슨 뭐 그 각 잡고 다니고 저 멀리 또 선배들 보이면 뛰어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인사해야지 되고, 그 수시로 뭐 저녁 때 무슨 뭐 전화 와가지고 모이라고 하면 수시로 그냥 가가지고 나가지 되고. 네. 이게 군대지 이렇게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한 10몇 년 동안 그 자신이 갖고 온 그 꿈을 이런 억압과 폭력 때문에 네. 버려야 되는 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스포츠, 운동 경기에 운동의 한계를 느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외적인 것 때문에 그만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체육계가 얼마나 후진적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이런 문화들 또 지난해 초에 그 서울시내 모 여자대학교입니다. 여자대학교 체육과에서 카톡으로 열받은 학생이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체대 예절. 예, 우리 선배들 때 받은 거. 맞아, 우리 방송에서 인용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뭐 단학과 화법에다가 여자들인데도 90도 인사하고 선배한테 전화하려고 하면은 전화하기 전에 먼저 문자로 전화와도 되겠습니까? 문자 보내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전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조롱거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롱거리로 보는데 문제는 그들 체육인들 체대생들끼리는 그게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는 거죠. 자부심을 느끼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갭이 있다는 건데 이게 그만한 그 갭을 시대를 못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대 문화라는 것 한때 대한민국 국군은 해방 이후에 최신 시스템을 들여왔기 때문에 즉 가장 앞섰던 미국의 행정을 들여왔기 시스템을 갖고 왔기 때문에 배울 것도 많았고 그 당시 군부가 엘리트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면은 예를 들면 행정반에서 근무하다 제대하면 즉시 전력감이 돼서 회사를 다닐 수 있을 만큼 배우는 게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문화만큼은 일제시대에 그런 구일본군권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구타와 기합이라고 하죠. 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 말이지만 그것이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군대 문화는 매우 후진적이 돼버렸습니다.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이죠. 변화 속도를. 그런 것처럼 체대, 즉 운동선수들의 이런 문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고루한 거 아닌가.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 역사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것들은 참 거스르기가 힘들다는 거를 느끼는데 체육인 중에서도 이제 깨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래도 2000년대 들면서 노무현 정권 때서부터 시작해서 변해야지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조그만 결실들을 맺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학교 체육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클럽들을 많이 만들고 그게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은 학교 수업 다 받고 학교 안에 있는 무슨 뭐 야구부, 축구부가 아니라 학교 바깥에 클럽이 있는 거죠. 학교 수업 다 받고 난 다음에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그 클럽 가가지고 운동하는 겁니다. 그 클럽은 대회를 반드시 방학 중이나 주말에만 열도록 수업 다 받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이 지금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 또 체육인들 중에서도 그 폭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해갖고 고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소수죠. 마이너인데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겠죠.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바로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실은 우리가 동서냉전 시대를 보면은 올림픽에서 상위권에 이렇게 올라가는 메달 집계로 봤을 때
그때 정말 깜짝 놀란 게 동독이었거든요. 동독이었죠. 예. 동독은 인구수도 뭐 소련도 뭐 항상 1위를 했습니다만 소련은 그래도 인구라도 많았지. 예. 동독은 그야말로 인구도 적은데 엄청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독을 전 세계에서 존경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 예. 바로 그런 엘리트 그 시스템 이런 거는 성과는 그 큰 대회 성과는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존경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고 또 지금 나중에 폭로된 바로는 무슨 약물 문제라든가 또는 선수 인권 문제라든가 문제 많았잖아요. 그 독일이 통일되고 난 뒤에 옛 그 동독 시절의 정부 기관의 문서들이 기밀이 해제가 돼가지고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 거기에서 이 구 동독 시절의 이 체주 선수들, 체주 선수들은 10대 중반까지가 최전성기였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들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그 성장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투입하기도 했고, 그리고 일부 이제 결혼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관계까지도 국가가 지정을 해줬다 그래요. 그게 그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 그런 사실이 다 폭로가 돼버렸죠. 우수한 유전자를 남겨야 된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런 같은 선수들을 이렇게 웬만하면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사재혁 선수 우리가 감동을 주었던 그런 멋진 청년으로 남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스포츠 문화 이것이 크게 변화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재혁 선수에 대한 건에 대해서 자격정지 10년 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얘기거리는 뭘까요? 국가대표 골키퍼 3인방. 국가대표 여기서 말씀드렸던 국가대표라는 거는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에 나섰던 골키퍼 3인방이 있습니다. 아, 예. 이때의 주전이 정성영 선수였고요. 그리고 2인자가 김순규 선수였었죠. 3인자가 이범영 선수였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근데 이 3인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J리그로 나갔어요. 맞다. 얼마 전에 그 정성용 선수가 갔죠.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세 명 모두가 지금 J리그에 있어요? 이 정성용 선수가 이 가와사키에 갔고요. 이범용 선수가 아비스파 후쿠오카라는 팀에 갔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었던 김승규 선수. 김승규 선수도 J리그에 갈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전망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울산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빗셀 고베로 완전 이적한다. 그랬군요. 발표를 해서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골키퍼 3인방이 전부 다 J리그에서 뛰게 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두고서 이제 좀 말이 많아요. 카와사키는 동부에 있고 그리고 고베는 중부에 있고 저 후쿠오카는 서부에 있으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상대팀 경기로 보게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중국으로 선수 나가 중국은 심지어 막 감독까지 다 빼가고 있죠. 홍명보 감독이 지금 현지에서 극진을 한 대 받았다는 보도 봤습니다. 그리고 J리그로 또 이 국가대표 수문장 다 나가.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근데 이런 거에 대해 이제 논란이 좀 분분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병 의원님은? 글쎄요. 좀 국부 유출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골키퍼라는 그 포지션 자체가 좀 뭡니까? 좀 안정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골키퍼가 그 나라를 옮긴다던가라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 명이 모두 그것도 J리그로 갔다. 우리 K리그의 현주소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게 이제 우려죠. 우려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K리그 선수들 특정 포지션 선수들에 대해서 해외 진출을 좀 제한하는 규정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게 현실화가 될지 의문입니다.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의도했던 대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까? 프로 세계에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 전가을 선수도 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미국 여자 축구 리그의 뉴욕 플래시라는 팀으로 건너가는데 그 비인기 종목에서도 지금 많습니다. 비인기 종목이야말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프로 세계에서 이 선수들의 이 일종의 그 직업 선택의 권리일 수도 있고요. 꿈과 희망을 찾아서 넘어가는데 이거를 막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이제 반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빨리 현실을 인정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현실을 인정하자. 예. 네. 막는다고 막을 수도 없고 안 막는다고 안 막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답게 보낼 거면 어떻게 하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보내는 방법.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재투자해가지고 네.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전향적으로. 예. 사실은 저도 그 특정 포지션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거나 그거를 제한하는 규정. 예. 이런 거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고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은 밖에 나가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마음껏 선수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실속이라도 챙겨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일단 아시아권에서는 네. K리그에서 잘 뛴 선수다 하면은 요즘 말로 먹어주거든요. 아, 네. 먹어주니까 중동에서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K리그 잘 뛰는 선수들. 네, 네. 중국에서 데려가고 일본에서도 데려간다. 그러니까 K리그에서 잘 뛰는 선수는 잘 팔리니까 네. 잘 팔리는 선수를 많이 만들어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죠. 비즈니스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유럽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프리카 같은데 남미 저개발 국가 네. 싹 다 뒤지자. 제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네. 우리랑 같은 조에 속해 있던 토고가 있었죠. 토고, 네네. 예. 그래서 토고의 전력 취재차 토고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토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선수들이 맨발로 막 공차는 모습이 많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이게 이제 토고를 상징하는 한 장면처럼 됐는데 저개발 국가이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학교도 별로 없지만 학교를 네. 졸업하거나 이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요. 갈 만한 데가 없는 겁니다. 네. 딱 두 가지를 꿈꿔요. 밀항. 미륵 나라를 떠나는 거. 네네. 아니면 축구.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은.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맨발로 막 차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있죠. 네. 10대 중반에 잘하는 선수들한테 이제 물어보니 전부 다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프로팀하고. 벌써. 예. 싼 값, 그 나라로서는 싼 값이지만 선수들로서는 결코 싼 값이 아닌. 그렇죠. 그때 처지로 보면은. 예. 예. 근데 그들로서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땡큐죠.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 가능성이 엿보이는 선수들은 실제로 프랑스나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팀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프로축구팀의 체계가 1군 있고 2군 있고 연령별로 대표팀이 있잖아요. 14세, 네, 15세, 16세. 네. 이 대표팀들 집어넣고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들어가는 돈은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한 달에 용돈 정도만 주고. 그러면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자국에 있는 청소년에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10명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실제로 가능하냐 하면은 네. 1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네. 100명 데리고 와서 16세 소년을 100명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고 재우면서 키워냈다. 그래서 19살, 20살쯤에 2군을 거쳐가지고 2년 뒤에 22살에 1군에서 네. 잘 뛰었다. 네. 23살에 더 빅리그로 보낸다. 라고 할 경우에 100명 중에 1명만 성공해도 남는 장사라는 얘기입니다. 연예기획사랑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네. 예. 이런 것을 우리도 이제는 시작을 하자는 얘기죠. 이거 모르고 그냥 언제까지 이제 삼성은 시작을 했지만 네네. 언제까지 우승하기 위해서 그냥 모기업에서 지원해주고 네. 그리고 유망주 계속 중국이나 일본에서 데려가는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거 막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만 하면서 네. 시간을 보낼 수는 없죠. 그렇군요. 현실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 비즈니스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난 겁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곧바로 잠시 후 2부에서 네. 비슷한 사례, 야구에서 사례를 한 번 더 들겠습니다. 응고 FA라는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가 탄생하느냐 안 하느냐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곡 듣고 와서 잠시 예. 숨도 고르면서 2부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노래를 선곡하고 있는데. 예. 그래요. 갑자기 쿠바 노래를 좀 듣고 싶네. 찬찬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꼼빠이 세군도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90 넘어서 돌아가셨죠. 장수하시고 쿠바 음악의 전설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만들고 부른 찬찬 듣고 오겠습니다. 찬찬 들었습니다. 시가를 즐기던 멋진 할아버지였죠. 오케마리님, 카와사키 내년 2부 리그 확정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축구 선수 하려는 아들에게 폭력 때문에 반대했다. 클럽 축구는 좋다라고 하신 워렌 버핏 67조님은 특히나 이 스포츠계의 그런 폭력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를 하시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폭력 감독 모두 해임하고 파면해야 되고, 폭력 선수 징계, 일본 제국주의 폭력, 일제 군사 문화가 군대 문화가 최대에 뿌리박혀 있다. 사지역 사건 계기로 황골 탈퇴하라라는 그런 성추행과 성폭력도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셨고요. 오키마리님은 역도연맹은 제대로 일 처리하네요. 지금 구글링 해보니 선수 출신 회장 이런 게 정상이죠. 이래야 근절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보운주 김은주님, 최당수님 반갑습니다. 라고, 정치학인님 2부 스포츠당 함께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오키마레님께서는 바로 아까 언급하셨던 체대 14학번들과 선배가 주고받았던 카톡.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 야, 확인하고도 대답하는 새끼는 뭐냐? 라는 이런, 뭡니까 이거 도대체. 야.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흑인, 흑인 메이저리거는 많지만, 아프리카 출신 메이저리거는 없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흑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야구를 거의 안 하죠. 그러게요. 축구에 올인하죠. 야구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좀 들죠. 그런데, 이 남아공에서는 이제 백인들이 있으니까 야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대회 같은 데 보면은 남아공도 출전을 합니다.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는. 그런데 남아공에서 또 야구는 백인들의 운동인데 그런데 남아공 출신의 응고 에페라는 선수가 올 시즌 그러니까 개막하는 2016 시즌에 최초의 메이저리거로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막 나와서 메이저리그 미국 언론에서도 이제 기대감을 막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선수가 그런데 강정호 선수의 동료예요. 피츠버그.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코드가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뭐냐면 이 피츠버그가 돈이 없는 구단이에요. 소위 말하는 빅마켓이 아니거든요. 피츠버그 해적들, 파이어리츠거든요. 돈이 없는 구단이기 때문에 막 지르지도 못하고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넥센과 비슷하죠. 돈 없는 해적들이군요. 벌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연봉 총액으로만 따져보면은 MLB, 그 메이저리그 전체 구단 중에 30개 구단 중에서 밑바닥이거든요. 밑바닥인데 오늘 그 조선일보 보니까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 제가 평소에 많이 얘기했던 것들에 같은 맥락의 기사로서 적절한 사례를 하나 더 가지고 썼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예를 들게 되면 2008년 인도도 크리켓을 하지 야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밀리언 달러 암 100만 불짜리 팔이라는 제목을 건 리얼리티 쇼가 벌어졌어요.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뭐냐면 야구 잘하는 사람을 한번 모집을 해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고원하고 이 프로그램에 무려 한 3만 7천 명이 달려들었다고 그래요. 달려들어가지고 여기서 우승한 2명의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링쿠싱하고 드네시 파텔이라는 청년이 이제 선발이 됐는데 링쿠싱이라는 청년하고 드네시 파텔이라는 선수는 그러니까 창 던지기 선수였었어요. 근데 공을 던지는 걸 보니까 야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시속이 한 140km까지 막 나오는 거죠. 와.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모두들 흥분하기도 했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네. 미국으로 데려가지고 미국의 대학팀에 집어넣고서 네. 미국 대학의 투수 코치한테 좀 훈련을 받게 하고 난 뒤에 네. 상품으로 내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메이저리그에다가. 근데 메이저리그 팀들이 과연 데리고 갈까? 그 계산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정확하게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 선수를 데리고 가는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역시 다 반응은 냉담했죠. 그래요? 그런데 딱 한 팀이 이 선수들을 데려간 겁니다. 단 그래요? 조건은 뭐였었냐면은 뭔데요? 계약금 $8,000. 오호. 우리나라 돈은 950만 원. 싸네요. 예. 예. 싼 값이니까 예. 이거 뭐 있으나 마나 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고서 한번 해보겠다. 네, 되면 말고 아니면 마는 거지. 예. 그게 바로 피츠버그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피츠버그 파이러츠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 선수들을 했는데, 네. 한 선수는, 파데리안 선수는 그냥 일찌감치 실패해가지고 야구의 꿈을 접었고요. 링쿠싱이라는 선수는, 2009년도에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인도 국적 선수로 등록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래 버티지는 못하고 메이저리그에서 방출이 되고 난 뒤에 호주나 도미니카 등등은 이제 떠들면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다시 피츠버그하고 계약하면 다시 돌아왔거든요. 아, 네. 이런 식의 앞서서 말씀드렸던 축구에서 유럽 구단들이 아프리카 싹 뒤져가지고 적은 돈으로 선수들 데려가서 그 중에 한 명 터지면은 대박이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피츠버그가 선수들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응고 FA는 어떤 선수였었냐 하면은 이 남아공의 그러니까 야구 클럽 이런 데서 야구를 조금 배웠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2009년 월드 클래식 베이스볼 대회에서 남아공 대표팀으로 출전했는데 4타수 중에서 3루타만 2개를 기록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때리는 거를 보고서 피츠버그가 또 점을 찍었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했냐면은 데리고 와가지고 루키 리그. 그러니까 루키 리그라는 게 마이너 리그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그 바로 밑이 루키 리그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이죠. 가장 밑바닥이군요. 네. 우리 박찬호나 추신수 선수가 얘기했던 뭐 햄버거 먹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걸어다니고 막 이런 그 가장 밑바닥이 루키 리그거든요. 그렇군요. 거기 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6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드디어 지난해 말에 40인 로스터에 명단이 올라갔어요. 와. 그러니까 40인 로스터에 명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올해 뚜껑 열고 난 뒤에 스프링 캠프나 어쨌든 한번 그 부상 선수 나왔을 때 집어넣어서 잘한다. 그러면 곧바로 1군에 정식으로 출전시키겠다. 그런 가능성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 출신의 최초의 흑인이 되는 건데 이 피츠버그가 이 선수에게 들어간 돈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예. 싼 값에. 그래서 만약에 또 한 3, 4년 잘 뛰다가 팀 내 사정에 의해서 1급 선수로 올라갔는데 팀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엄청난 이적료 받고 챙기고서 다른 팀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FA를 잘 키워가지고 FA 때 보내든지 이게 이제 장사라는 거죠. 그렇군요. 6년의 기다림이 결실. 선수로서는 꿈을 이룬 거고 구단으로서는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삼성 같은데 다른 팀은 좀 힘들고 그래도 이 국내 구단에서는 삼성 같은 데서는 한번 해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올해 이제 그 삼성 라이온즈 파크 경기장 운동장도 이제 완공이 돼서 개장에 들어가고요. 그 경산 파크에 삼성이 그 시설이 아주 좋거든요. 선수를 육성할 수 있고 그래서 삼성도 뭐 저기 중남미 같은데 여기서 이제 유망주 선수들을 좀 데리고 와서 한번 키워봐라. 그리고 뭐 그쪽에서는 이제 저개발 국가이다 보니까 먹는 거 자는 거 그 책임져주고 야구 가르쳐주고 해서 하면은 좀 가능성 있는 이런 스토리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런 얘기하는 와중에 오케마리님께서 해적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보물찾기 세계 일주라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크리켓의 나라 인도에서 창 던지기 선수 출신인 린쿠싱 오른쪽과 뇌시 파델입니까? 파텔입니까? 계약금 $8,000 영입. 링쿠싱 보니까 싱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시크 교도네요. 그리고 KBO 리그 강정호 포스팅 금액 $500만 2015 4년 총액 $1,100만 계약.
이탈리아 MLB 아카데미 통해서 남아공 출신 흑인 기프트 은고협회 빅리그 데뷔 눈앞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고협회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끝입니까? 예. 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프로농구 관중 감소했다고요? 예, 프로농구 관중 감소가 이렇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지금 프로농구가 현재 5라운드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1월 1일에 이제 4라운드를 마감했습니다. 네. 4라운드까지의 관중 집계를 해보니까 네, 네. 또 계속 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라운드까지의 관중이 한 61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 69만 명이었고 네. 지지난 시즌에는 79만 명이었습니다. 아이고. 계속해서 한 10%에서 20%포인트 가량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올해만 관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관중 감소가 기저적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감소 추세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농구를 한때 참 대단히 즐겁게 대단했었죠. 예. 예.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언뜻 예상이 되는 거는 경기가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예. 슈퍼스타가 없으니까. 예. 그 스타가 없다는 말은 실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농구 선수 그 이름 기억나는 거 웬만한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아직도 이상민, 뭐 서장훈, 그리고 김승현 얘기 나오거든요. 네. 김주성은 지금 뛰고 있고, 근데 이들 옛날 이 선수들 말고 다 뭐 대부분 다 은퇴했잖아요. 그래요. 그럼 지금 뛰는 선수 얘기해보라 그러면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허재 감독의 아들 허웅, 예. 허재 감독 때문에 좀 알려졌고요. 네. 예. 그리고 별로 없죠.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스타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전에는 뭐 서장훈과 현주엽의 대결이라든지. 네. 그리고 연세대 농구부의 활약상, 그리고 예. 중앙대 급부상과 예. 기아의 창단, 그리고 허동택 트리오의 인기몰이. 예. 예. 프로야구도 사실 뭐 예전에 그 해태 타이거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것은 이종범의 퍼스널리티가 컸잖아요. 예. 예. 그런 슈퍼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야구는 뭐 인기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 700만 시대 넘어서 이제 800만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우리가 WBC나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승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국제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터뜨리니까 그거 보고 열광했던 열기가 그대로 이제 시즌 개막해서 프로리그로 옮겨졌다고 옮겨진 겁니다. 네네. 근데 물론 뭐 농구도 뭐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지만. 네. 아시안 게임 우승했다고 우리가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아시안 게임 관심 바뀝니다. 스포츠 네. 팬들에게는. 네. 뭐 인정해줄게. 세계 정상에 올라가 봐라. 이런 정도 수준인데 농구는 대표적으로 우물안 개구리 종목이잖아요. 네. 예전에 프로농구가 한창 인기 있을 때에도 바깥에만 나가면 다 깨졌거든요. 심지어 올림픽에는 94년 애틀란타 올림픽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본선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예선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군요. 아시아 예선에는 통과해서 세계 예선에 올라가서 네. 세계 무대에서 예선전에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군요. 예. 하긴 아시아에서는 그 중국, 중국을 뭐 이기는 것은 정말 몇십 년에 한 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농구를 일본보단 잘했잖아요 우리가. 일본도 그 정도는 됐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일본에는 규하 선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랬군요. 그랬는데 하여튼 국내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우물안 개구리였다. 예. 그래서 이제 농구 팬들이 보기에도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거기다가 맨 처음에 농구가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 보는 선수들이 등장했더니 확실히 테크니션이나 이 파워가 다르다. 이걸 느끼게 해주는 외국인 선수들의 등장이 굉장히 대단했었거든요. 최초의 그러니까 원년 명명 원년에 SBS에서 보여줬었던 제럴드 워커의 그런 현란한 개인기 이런 거 보면서 열광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주 보다 보니까 눈에 익었고 별 감흥이 없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이 사도요한님은 전 이충희를 좋아했는데요. 농담이고요. 서장훈도 좋아했지만 현주엽을 더 좋아했어요. 이후 농구 잘 안 보게 되었어요. 예. 그렇군요. 경기력이 답보 상태인데다가 스타들이 나타나질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도 요한님이 지금 적어주신 내용, 이게 우리 평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구를 언제까지 봤냐. 네. 서상원, 현지업, 이상민까지 보고 그 이후로는 농구를 안 보는 겁니다. 그 다른 종목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스타들이 나오는데 왜 농구는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 국민의 특성상 깜짝 스타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피겨를 봤어요. 피겨 그렇죠. 관심 없는데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김연아가 나타나니까 보게 되는 거고 수영도 뭐 난리를 치는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박태환이 있으니까 보는 거고 대부분 다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농구도 깜짝 스타가 나와서 올림픽에 나가서 뭐 8강에 올라갔다든지 4강에 올라갔다든지 이런 어떤 그 극적인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랬구나. 얼마나 이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문제냐 하면은 학업의 뜻이 없습니다. 선수나 감독, 코치들도. 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올림픽이나 세계 무대 도전이. 경쟁력이 안 된다. 그래서 대표팀에 나가는 걸 오히려 피해요. 대표팀에 선발만 되면은, 일주일 내에 대표팀에 서류 하나 갖다 줍니다. 병원에 그 진단서, 어디 부상이다, 빠져달라.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이 어차피 야구나 축구와 달리 올림픽이나 이 국제대회에 나가도 우승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서 뛰다가 혹시라도 부상이라도 당하면은 나만 손해고 팀만 손해다. 부상 당해가지고 와서 이 소속팀에서 경기 뭐 3, 4개월 못 뛰고 뭐 2, 3개월 못 뛴다 할 경우에 다음 시즌 연봉에도 문제가 있고 소속팀도 손해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군요. 그렇죠. 그죠 스스로가. 운동 선수들도 사기가 있어야지 성과를 거두는데 이거 참 안 됐네요, 이거. 그리고서는 국내에서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인기라는 것도 뭐 프로농구 앞에다가 인기 종목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좀 힘들어졌는데 한창 인기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대표팀이 꾸려지잖아요. 그래서 한 2000년대 중반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테른 선수촌에 입촌했었거든요. 근데 농구 선수들이 이 인기에 취해가지고 바깥에 나가면은 뭐 개풀 아무것도 아닌데 선수촌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선수촌 내에서? 왜냐면 선수촌에 입촌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가지고 성적을 거둬야지만 연금도 딸 수 있고 이런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매가지고 운동하는 거죠. 돈도 별로 없고. 근데 농구 선수들은 바깥에 나가면 다 만판 깨지는데 이 국내 프로 인기 있다 보니까 연봉은 많이고 돈은 많으니까 가지고 거기에서 뭐 저녁만 되면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온갖 것 다 하고 차도 좋은 거 갖고 오고 그 선수촌 식당 못 먹겠다든지 이런 식의 유난을 떨었군요. 돈 있는 가치를 막 내버린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분위기 흐트린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랬군요. 결국은 그 경기력을 정답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경기력 향상인데, 경기력 향상이라는 게 동기부여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인데, 지금 선수들은 뭐 국제대회에서 어떤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우리는 어차피 안 돼. 이런 거 좌절의식이 있고, 개인의 연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그냥 이 국내 리그만 보고 있는 거죠. 자, 백마탄 왕자를 보고 싶습니다. 자, 허재 감독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가 아닌, 정말 실력으로 아버지를 능가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은, 잘생기긴 잘생겼더라고요. 허웅 선수.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곡으로 그 너클볼 컴플렉스라고 하는 달빛 요정 역전말로 홈런 고 이진원 씨의 곡을 준비했고요. 오늘도 최동의 스포츠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엘루 바타르님, 농구 대잔치 때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화되면서 외국 용병의 능력에 따라 팀의 성적이 정해지면서 팀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면서 안 보게 되었다. 뭐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자, 너클볼 컴플렉스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꿈이 없이 살 수도 있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